박준혁은 새벽 5시 30분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도 미동조차 없었다. 그의 침실은 킹사이즈 침대와 최고급 린넨 시트로 채워져 있었지만 차가운 대리석 바닥만큼이나 온기가 없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는 그 화려한 풍경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삶은 성공이라는 거대한 껍데기 속에 갇힌 채 텅 빈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인 퓨처테크의 창립자이자 CEO였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식탁에는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요리가 차려져 있었지만 그는 포크와 나이프를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식사 중에도 그의 눈은 태블릿 속 뉴스 기사와 주식 차트를 훑고 있었다. 식탁 맞은편의 빈 의자는 그의 삶이 얼마나 고독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준혁에게 있어 일은 곧 삶이었다. 그는 주 7일 하루 18시간을 일에 몰두했다. 잠시라도 쉬는 시간은 그에게 죄책감과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일 중독자라고 불렀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결혼도, 자식도, 심지어 진정한 친구도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늘 비즈니스 파트너와 아첨하는 직원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의 이런 고독은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릴 적 그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연달아 배신당했다. 특히 어린 시절 가장 의지했던 고아원의 친구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도망쳤던 기억은 그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다. 그는 그 이후로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감정은 나약함을 의미했고 관계는 언젠가 자신을 배신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어린이 병원에 거액을 기부하곤 했다. 그의 이름이 아닌 익명의 기부자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날은 회사 청소 아주머니의 아들이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무 말 없이 병원비를 전액 지원해주기도 했다. 그는 그저 멀리서 그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의 이런 행동들은 그가 완전히 차가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는 작은 조각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준혁은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액자 속에는 어린 시절의 그와 한 소녀가 함께 웃고 있었다. 소녀의 얼굴은 세월과 먼지 때문에 흐릿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지만 결국 자신을 떠나버린 유일한 친구였다. 그는 사진을 말없이 응시했다. 사진 뒤에는 펜으로 희미하게 영원히 함께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그 문구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그에게 있어 그 문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잔인한 농담일 뿐이었다. 그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다. 그 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의 닫힌 마음속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일상은 완벽하게 통제되고 예측 가능했다.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점심은 회사 식당에서 정해진 메뉴를 먹었다. 저녁에는 미팅과 보고서로 시간을 보냈다. 그의 비서인 김비서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수행했다. 김비서는 준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준혁은 늘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했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고독을 성공의 대가라고 여겼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의 삶은 이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법이다. 그날 밤, 준혁은 평소처럼 차가운 잠에 빠져들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삶의 톱니바퀴가 곧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두드릴 작은 손길들이 곧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다. 박준혁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 아침, 비서실장이 들고 온 서류 봉투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발신지는 서울 가정법원. 내용은 친족 후견인 지정 안내. 서류를 훑어보던 준혁의 미간이 점차 찌푸려졌다. 그의 유일한 친척이라고는 수십 년간 연락도 없었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먼 친척 누나였다. 그는 그녀가 이미 오래전 해외로 이민을 갔다고만 알고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어제 연락받았습니다. 대표님의 사촌 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님께서 남기신 4명의 자녀분들이 대표님을 유일한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준혁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4명의 아이들. 후견인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를 극도로 혐오했다. 어릴 적 겪었던 아픔은 그에게 가족은 곧 상처와 배신이라는 공식을 심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그 어떤 관계도 원치 않았다. 특히 아이들은 더욱 그랬다.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으며 감정적인 존재들. 그것은 준혁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었다. 말도 안 돼. 난 그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그 유언이라는 게 진짜인지부터 확인해봐.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후견인 자리에서 빼내. 준혁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즉시 최고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유언장의 유효성을 따지고 다른 친척들을 찾아 나서게 했다.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유언장은 완벽하게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친척들 또한 모두 연락이 두절되거나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들을 맡을 수 없다고 고사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들이 현재 임시보호시설에 있으며 준혁이 가능한 한 빨리 아이들과 만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마지못해 법원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역겨움과 짜증만이 가득했다. 아이들을 만나 그들의 불행을 직시하고 나면 그가 이 끔찍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법원 대기실에서 그는 4명의 아이들을 처음 만났다. 첫째는 15살의 박하준. 늘 무표정한 얼굴에 반항적인 눈빛을 가진 소년이었다. 둘째는 12살의 박서연.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조용하고 소심한 소녀였다. 셋째는 9살의 박지훈. 장난기 가득한 개구쟁이였지만 눈빛 한편에는 깊은 슬픔이 비쳤다. 그리고 막내는 5살의 박은하.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듯 엄마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는 듯 보였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과 갑작스러운 고아가 된 슬픔에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준혁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자신에게 닥쳐올 고통과 번거로움을 보았다.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이들에게 차갑게 말했다. 나는 너희들의 후견인이 될 생각이 없다. 너희들을 키울 능력도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거야.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준혁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하준은 싸늘한 눈빛으로 준혁을 노려보았고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었다. 지우는 울음을 참는 듯 입술을 깨물었고, 은하는 준혁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준혁의 말은 아이들에게 또 한 번의 버림받음으로 다가왔다. 바로 그때 보호시설 관계자가 준혁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아이들은 이미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은하는 엄마의 죽음 이후로 심한 분리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다른 시설로 뿔뿔이 흩어진다면 그 상처는 더 커질 것입니다. 관계자의 말은 준혁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아이들의 눈에 비친 불안감과 절망감을 외면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준혁은 아이들의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변호사를 찾아갔다. 대체 방법이 없는 거야. 이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냐고. 그는 거의 절규하듯 물었다.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친족이 대표님 뿐이시고, 아이들은 이미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 시설 분리는 더욱 어렵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후견인 지정을 거부하시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결국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준혁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회사 이미지에 금이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 4명의 아이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상상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내가 후견인이 되지. 하지만 이건 형식적인 거야. 아이들을 내 집에 데려다 놓겠지만 그 이상은 바라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과 불쾌함이 가득했다. 그렇게 준혁은 원치 않는 4명의 아이들과의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의 거대한 저택은 갑작스러운 아이들의 등장으로 소란스러워졌다. 장난감과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복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준혁은 그 모든 것이 불편하고 신경 쓰였다. 그는 아이들을 최대한 피하려 애썼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일만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이들에 대한 거부감과 짜증이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완벽한 삶을 망치는 불청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 4명의 아이들이 그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서서히 두드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그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막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새로운 여정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 여정은 그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었다. 박준혁의 저택은 갑작스러운 4 아이들의 등장으로 혼돈 그 자체였다. 넓고 깔끔했던 거실은 장난감과 책들로 어지러워졌고, 식탁에서는 더 이상 정적 대신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투정 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혁은 아이들과 마주치는 것을 최대한 피했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회사에 머물렀고, 주말에는 서재에 틀어박혀 서류 더미에 얼굴을 묻었다.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일은 노련한 김비서와 새로 고용된 보모의 몫이었다. 대표님, 그래도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시는 게,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준혁은 차갑게 잘라 말했다. 김비서, 난 그들을 위한 보호자를 고용한 거야. 그 이상은 바라지 마.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일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의 모든 감정적 교류를 거부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준혁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통제되는 존재들이 아니었다. 15살. 박하준은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준혁의 냉담함에 대한 반항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나 몰래 집을 나가 친구들을 만나고 다녔다. 12살 박서연은 조용하고 소심했지만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은 준혁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늘 준혁의 시선을 피해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세계에 틀어박혔다. 9살. 박지우는 에너지가 넘치는 개구쟁이였다. 그는 준혁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비싼 장식품들을 만지거나 거실에서 시끄럽게 뛰어놀며 준혁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그리고 5살 막내 박은하는 가장 문제였다. 그녀는 엄마의 죽음 이후 심한 분리불안을 겪고 있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준혁의 방문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어느 날 새벽 준혁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흐느낌에 잠에서 깼다. 그는 짜증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거실에는 은하가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보모는 밤늦도록 아이들을 돌보다 지쳐 잠이 든 모양이었다. 준혁은 은하를 보자마자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떨어지지 않았다. 은하의 울음소리는 그의 굳게 닫힌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리는 듯했다. 왜 울어? 준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은하는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무서워요. 엄마가 자꾸 꿈에 나와서. 그녀의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준혁은 당황했다. 그는 아이들을 다루는 법을 전혀 몰랐다. 그는 아이들을 위로하는 법도,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법도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꿈은 그냥 꿈일 뿐이야. 괜찮아. 그는 어색하게 은하의 머리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이내 손을 거두었다. 그의 손길은 어색하고 서툴렀다. 바로 그때 하준이 방에서 나와 이 광경을 목격했다. 하준은 준혁의 차가운 태도에 늘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은하가 우는 모습에 그의 마음도 흔들렸다. 하준은 은하에게 다가가 그녀의 작은 어깨를 안아주었다. 은하야, 괜찮아. 오빠 여기 있잖아. 그는 준혁을 한번 흘끗 쳐다보더니 은하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준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자신의 모습과 스스로 아이들을 돌보는 하준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함께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준혁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다. 퓨처테크의 새로운 인공지능 플랫폼 출시를 알리는 자리였다. 준혁은 완벽주의자답게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 직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핵심 자료를 담은 USB가 사라진 것이다. 회의실은 술렁거렸고 준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이 프레젠테이션이 실패하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리더십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었다. 김 비서는 필사적으로 USB를 찾았지만 허사였다. 준혁은 분노에 휩싸여 소리를 질렀다. 대체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한 거야? 당장 찾아내. 그때 서연이 조용히 준혁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준혁의 서재에서 발견한 작은 책갈피를 내밀었다. 아저씨, 혹시 이거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저씨 책상 위에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여기 USB가 끼워져 있었는데요. 준혁은 서연이 내민 책갈피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그가 가장 아끼는 책에 꽂아두었던 책갈피였다. 그는 USB를 늘 그 책갈피에 끼워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너무나 당황하여 서연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서연이 그것을 찾았을까? 서연은 준혁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제가 어제 아저씨 방에 몰래 들어가서 책을 보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준혁은 서연의 말에 잠시 멍해졌다. 그가 아이들을 외면하고 홀로 방에 틀어박혔던 순간에도 서연은 그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조용하고 섬세한 관찰력 덕분에 그는 최악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고맙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겼다. 그날 저녁 준혁은 아이들에게 별다른 언급 없이 조용히 고급 패밀리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들떴고 특히 은하는 활짝 웃으며 준혁의 손을 잡았다. 준혁은 어색하게 아이들을 이끌고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지우는 접시 위의 스테이크를 보며 신기해했고 서연은 조용히 포크를 움직였다. 하주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식사 도중 지훈이 갑자기 레스토랑 한쪽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레스토랑 직원이 실수로 와인잔을 깨뜨린 것이었다. 지훈은 어릴 적 겪었던 사고로 큰 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준혁은 당황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지훈의 울음소리가 그의 심장을 꿰뚫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지훈아, 괜찮아. 아저씨 여기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준혁은 어색하게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훈은 준혁의 따뜻한 손길에 울음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준혁은 지훈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작은 믿음을 보았다. 이 모든 광경을 김 비서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준혁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했다. 준혁은 여전히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김 비서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준혁이 마침내 인간적인 감정을 되찾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준혁의 변화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림자도 있었다. 퓨처테크의 이사 중 한 명인 최 이사는 준혁의 냉철함과 고독을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려 했다. 그는 준혁이 아이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는 불안감을 느꼈다. 최 이사는 준혁의 사생활을 몰래 캐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존재가 준혁의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준혁의 마음이 약해진 틈을 타 회사를 장악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준혁은 자신의 주변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박준혁은 아이들과의 어색한 동거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는 듯했다. 더 이상 자신의 방에만 틀어박히지 않고 저녁 식사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물론 대화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그의 마음속 얼음벽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특히 막내 은하는 준혁의 서재에 자주 찾아와 그의 무릎에 앉아 그림을 그리곤 했다. 준혁은 은하가 그려주는 알록달록한 그림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가 있었다. 퓨처테크의 이사인 최 이사는 준혁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동시에 그의 가장 위험한 경쟁자였다. 최 이사는 준혁이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자 이것이 그의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준혁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최 이사는 준혁이 과거에 고아원에서 만났던 소녀, 즉 준혁을 배신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그 친구의 동생들을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확신했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 준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사를 장악할 음모를 꾸몄다. 최 이사는 비밀리에 언론과 접촉하여 준혁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억만장자 CEO, 죽은 친척의 유산 상속을 위해 고아들을 강제로 입양, 퓨처테크 대표, 아이들을 홍보수단으로 이용, 아이들의 아픈 과거를 이용한 동정심 유발 등의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사들은 준혁이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려 한다고 비난했고 그의 과거 행적까지 들춰내며 그를 파렴치한 인물로 몰아갔다. 준혁은 갑작스러운 언론의 공격에 당혹스러웠다. 그는 오랫동안 대외 활동에 소홀했고 그의 사생활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네 아이들의 존재와 함께 자신의 과거까지 들춰지니 혼란스러웠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동요했다. 이사회를 소집한 준혁은 최 이사의 서늘한 미소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최 이사는 이사회에서 준혁의 리더십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대표님, 최근 언론 보도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 또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대표님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회사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최 이사의 말은 교묘하게 준혁이 회사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었다. 그 순간 김 비서가 준혁에게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다. 쪽지에는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은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특히 해맑게 웃던 은하의 얼굴. 그는 더 이상 이사회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준혁은 이사회 도중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최 이사는 비웃듯이 말했다. 대표님, 지금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중요한 이사회를 중단하시는 겁니까? 회사의 위기보다 아이들의 문제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최 이사의 조롱 섞인 말에 다른 이사들도 수군거렸다. 준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앞에는 무너져가는 회사와 위기에 처한 은하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는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았다. 결국 준혁은 이사회를 잠시 중단하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김 비서는 불안한 눈빛으로 준혁을 지켜봤다. 그는 준혁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기에 이 위기 속에서 준혁이 어떤 선택을 할지 조마조마했다. 준혁의 마음속에는 오직 은혜에 대한 걱정만이 가득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병원에 도착하자 은하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작은 몸은 미동도 없었다. 하준과 서연. 지훈은 은하의 침대 옆에 앉아 울고 있었다. 그들은 준혁을 보자마자 달려와 울면서 매달렸다. 아저씨, 은하 좀 살려주세요. 지훈의 절규에 준혁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의사는 은하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엄마의 죽음 이후 트라우마가 더욱 심해졌고 준혁에 대한 언론의 공격적인 보도가 아이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준혁은 은하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아이들을 얼마나 무관심하게 대했는지,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손에 쥐어진 은하의 작은 손은 마치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그는 지금 당장 은하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병실을 나와 김비서에게 명령했다. 당장 언론에 공식 성명을 발표해. 내가 아이들을 입양한 것은 유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적인 책임감 때문이라고. 그리고 퓨처테크가 아이들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해. 김비서는 놀란 눈으로 준혁을 바라봤다. 하지만 대표님, 그렇게 하시면 회사에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최 이사 측에서 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상관없어. 회사 따위 망해도 좋아. 지금 중요한 건 은하야.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게 내버려 둘 순 없어.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예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최 이사는 준혁이 병원에 간 틈을 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준혁은 병원과 회사 사이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그는 과연 회사와 아이들,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켜낼 수 있을까? 그의 선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억만장자 CEO가 아니었다. 그는 내 아이들의 아빠였다. 박준혁은 은하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뛰쳐나와 김비서에게 다급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더 이상 회사 걱정 때문이 아니었다. 오직 은하와 아이들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만이 그를 지배했다. 그의 뇌리에는 은하의 작은 몸이 경련하는 모습, 그리고 하준과 서연, 지훈의 절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초예이색에 연락해 이사회는 내가 직접 참석해서 모든 것을 밝힐 거라고 전해. 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 이사회에 가서 최 이사의 음모를 분쇄하고 자신의 진심을 밝혀야 했다. 동시에 그는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여 아이들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했다. 병실을 나서는 준혁의 등 뒤에서 김비서가 애타게 불렀다.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가시면 최 이사에게 당할 겁니다. 최 이사는 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사가 최 이사의 손에 넘어가고 결국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다. 준혁은 병원을 나와 곧장 퓨처 테크 본사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김비서에게 자세한 지시를 내렸다. 당장 보도 자료를 작성해. 퓨처테크 박준혁 대표. 루머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및 내 자녀 입양의 진실 공개라는 제목으로 내가 직접 아이들을 입양하게 된 경위, 그동안의 솔직한 심정,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 그리고 준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고아원에서 겪었던 일,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던 이야기도 솔직하게 담아내. 김비서는 놀란 눈으로 준혁을 바라봤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준혁의 가장 깊은 상처였다. 대표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괜찮아.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어.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어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퓨처테크 이사회는 준혁의 부재로 인해
최 이사의 동무대가 되고 있었다. 최 이사는 준혁의 무단 이탈을 비난하며 그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박준혁 대표는 지금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여 회사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자가 어떻게 퓨처테크를 이끌 수 있단 말입니까? 최 이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최 이사의 말에 동조하는 듯했다. 그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준혁의 해임에 찬성표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박준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병원에서 급히 달려온 터라 다소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뜨거웠다. 회의실 안은 순간 싸한 정적에 휩싸였다. 최 이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대표님, 지금 이사회가 진행 중입니다.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이제 와서. 조 이사, 말 조심해. 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등장은 위압적이었고 그의 눈빛은 이사들 모두를 꿰뚫는 듯 했다. 이사님들, 그리고 주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변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저의 모든 것을 여러분 앞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준혁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겪었던 배신감. 그로 인해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오직 성공만을 쫓았던 삶. 그리고 내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는 은하의 병원 이야기를 꺼내며 목이 메이는 듯했다. 그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저는 지난날 저의 이기심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언론의 비난은 어쩌면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이들이 저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퓨처테크의 대표이사로서가 아니라 내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박준혁이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변화시키고 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준혁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과 주주들의 얼굴에는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감동이 교차했다. 최 이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준혁을 노려봤다. 그의 음모는 물거품이 되는 듯했다. 그 순간 멀리서 대기하고 있던 김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대표님, 방금 보도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언론과 대중이 대표님의 진심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김비서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준혁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몇몇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에 불과했지만 곧 회의실 전체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주들은 준혁의 용기와 진심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준혁이 회사를 위해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 드러내고 아이들을 위해 진정한 변화를 약속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그들은 더 이상 준혁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용기에 깊은 신뢰를 보냈다. 최 이사는 준혁의 연설과 주주들의 반응에 경악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입지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사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준혁의 진심은 최 이사의 교활한 음모를 산산조각 냈다. 오히려 최 이사에게 지난날 퓨처 테크의 정보를 빼돌려 경쟁사에 넘긴 혐의가 드러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해임당했다.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준혁은 단상에서 내려와 아이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다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스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은하의 병실 문을 열었다. 은하는 잠들어 있었고 하준과 서연, 지우는 은하의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다. 준혁은 아이들 옆에 앉아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안도감,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억만장자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내 아이들의 따뜻한 아빠였다. 박준혁의 진심이 담긴 연설과 언론 보도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대중은 그의 용기 있는 고백과 변화에 감동했고 한때 그를 비난했던 언론조차도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퓨처테크의 주가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투자자들의 신뢰 또한 더욱 견고해졌다. 이 모든 것은 준혁이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 드러내며 아이들을 지키려 했던 진심 덕분이었다. 최 이사는 준혁의 예상대로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되었다. 그의 몰락은 준혁에게 개인적인 복수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은하는 준혁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의료진의 노력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다. 병실에서 깨어난 은하는 준혁을 보자마자 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아저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준혁은 은하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아니야, 은하야. 너 때문이 아니야. 아저씨가 미안해. 그동안 너희에게 너무 무심했어. 그의 눈가는 촉촉했다. 은하의 병실에는 하준, 서연, 지훈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준혁의 변화를 목격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의 경계심 대신 깊은 신뢰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퇴원 후 은하는 더 이상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준혁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은하의 방에 들러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때로는 어색하게 코를 골며 잠이 들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그런 준혁의 모습마저 사랑스러워했다. 하준은 더 이상 무표정한 얼굴로 집을 나가지 않았다. 그는 준혁에게 회사 일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미래에 준혁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서연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학교 도서관에서 기업 경영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었고 준혁에게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곤 했다. 지우는 여전히 장난꾸러기였지만 이제는 준혁의 서재가 아닌 자신의 방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몰두했다. 그의 그림 속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가득했다. 준혁은 퓨처테크의 CEO로서 미래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사회적 소외계층, 특히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예만을 쫓지 않았다. 그의 경영 철학은 이윤을 넘어선 사회적 가치 창출로 바뀌었다. 그의 변화는 퓨처테크의 기업 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직원들은 더욱 따뜻하고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하게 되었고 회사의 이미지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 김비서는 준혁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그는 준혁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고 그 모든 과정에서 준혁을 믿고 지지해 주었다. 그는 준혁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모습을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김비서는 준혁의 가족 모임에도 종종 함께하며 아이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아이들은 그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다. 어느 비오는 주말 오후, 준혁은 저택의 거실에 앉아 벽난로의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하는 그의 무릎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하준과 서연은 각자의 방에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다. 지훈은 김비서와 함께 퍼즐을 맞추며 깔깔거렸다. 준혁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한때 차갑고 고독했던 그의 저택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온기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김비서는 준혁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대표님, 아니, 준혁 씨,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준혁은 김비서를 바라봤다. 그래, 김비서, 이제야 알 것 같아.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자신은 타인에게 마음을 닫고 살았다. 배신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결국 그 문을 열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준혁은 은하의 그림을 내려다봤다. 은하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그림 속에는 준혁과 아이들, 그리고 김비서가 함께 있었다. 그림의 한쪽 구석에는 작은 해와 무지개가 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듯 했다. 준혁은 은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걱정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그의 삶은 새로운 평화를 찾았고 그 평화는 그 어떤 부와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었다. 박준혁의 삶은 백만장자 CEO는 원하지 않는 4명의 아이들을 입양했다는 냉정한 문장에서 시작되었지만 몇 년 후 그의 삶은 그 어떤 동화보다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의 저택은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김비서의 정다운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식사 냄새로 가득 찬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하준은 준혁의 뒤를 이어 퓨처테크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명문 경영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는 준혁의 냉철한 판단력과 김비서의 인간적인 통찰력을 동시에 물려받은 듯 했다. 하준은 늘 준혁에게 회사 현안에 대해 질문했고 준혁은 그런 아들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했다. 서연은 뛰어난 지성과 섬세한 감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미래재단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심리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며 준혁이 시작한 사회공헌 활동에 깊이를 더했다. 지훈은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아 유명 미술대학에 입학했다. 그의 그림 속에는 이제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막내 은하는 초등학생이 되어 학교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그녀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준혁의 삶에 비타민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여전히 준혁의 무릎에 앉아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이제 그 그림 속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준혁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박준혁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퓨처테크를 단순한 영리 기업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변화가 기업 경영 철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그의 경영 사례는 여러 대학의 교재에 실릴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는 대중 앞에서 스스럼 없이 네 아이들의 이야기를 꺼냈고 그들을 내 삶의 진정한 스승이라고 불렀다. 그의 미래재단은 불합리한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재단은 전국 각지에 미래 꿈터라는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립하여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준혁은 이제 더 이상 익명의 기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직접 미래 꿈터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꿈을 응원했다. 어느 맑은 가을 알. 미래 꿈터 위에 개소식이 열렸다. 준혁은 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잔잔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저는 한때 외롭고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공만이 저의 유일한 목표였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 아이들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이 이 아이들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준혁의 이야기가 끝나자 개소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언론 카메라들은 준혁과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기에 바빴다. 그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준혁은 아이들과 함께 미래 꿈터의 작은 뜰에 앉았다. 은하는 작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지우는 옆에서 은하의 그림을 보며 조언을 해주었다. 하준과 서연은 준혁에게 재단의 운영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준혁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행복감이 가득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지갑 속에는 이제 낡은 사진 한 장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 담긴 새로운 사진들이 채워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준혁과 아이들, 그리고 김비서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을 올가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 상처는 그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준혁은 뜰 한가운데 심어진 어린 나무를 바라봤다. 나무는 준혁과 아이들이 처음 만났던 날 심은 것이었다. 처음에는 작고 연약했던 나무는 이제 튼튼하게 자라 따뜻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는 나무를 보며 속으로 속삭였다. 너희는 나의 두 번째 삶이자 나의 가장 큰 기적이야. 그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는 그 어떤 세상의 부유함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충만하고 따뜻했다. 백만장자 CEO는 원하지 않는 4명의 아이들을 입양했다. 그들이 몇 년 후 한 일은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완성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